먹이 사슬을 이 거대한 식탁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생물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죠. 문제는 먹이 사슬은 메뉴판에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아주 작은 해조류부터 거대한 대왕고래까지 모든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이들은 모두 생존을 위해 먹이가 필요하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건 자연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걷는 땅의 풀을 생각해보세요. 풀은 햇빛을 이용해 스스로 식사를 만들어내는 자급자족 요리사와도 같죠. 그런데 풀을 가장 잘 먹는 토끼가 나타나 풀을 먹어치웁니다. 교활한 여우가 모퉁이를 돌아서서 몰래 들어와 토끼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여우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면 박테리아의 파티장이 됩니다. 이 작은 동물들은 마치 청소부처럼 먹다 남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토양의 영양분으로 바꾸고 이 영양분은 풀의 먹이가 됩니다. 물론 이 미식가들의 천국에는 다양한 먹이가 있어요. 풀은 토끼만을 위한 게 아니고 토끼 역시 풀 외에 다양한 먹이들이 있죠. 여우는 모험심이 강한 식탐꾼답게 다양한 동식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발한 캐릭터들이 각각 여러 먹이 사슬에 속해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겹쳐진 먹이 관계망은 모두가 식욕으로 연결된 기발한 먹이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먹이 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사자, 회색 늑대, 백상아리와 같은 강력한 생명체도 존재하죠. 이들은 확실히 최고의 포식자예요. 이들은 하루 종일 고기를 먹어치우고 몇 가지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생물의 저녁 식사가 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우리 인간은 예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최상위 포식자를 잡을 수 있다면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올라섰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포식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단순히 좋은 식사를 위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고대 원시인 얘긴가요? 아니면 현대인 얘긴가요? 우리의 식습관은 특히 고대에는 육류 소비에 훨씬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생물과 환경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생태학의 세계에서는 먹이 사슬에서 우리의 위치가 누가 우리를 잡아먹을지, 우리가 누구를 잡아먹을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기로 선택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따라서 단순히 우리의 식습관만 놓고 본다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것을 먹어치우지 않기 때문에 최상위 포식자로 분류되지 않아요. 이를 바탕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이 먹이 사슬에서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내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영양 단계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보통 1에서 5단계의 영양 수준으로 분류하는데요. 식물은 기본적인 햇빛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시작하고 초식동물은 2단계에 속해요. 그런 다음 초식동물만 먹는 3단계 그룹과 3단계 육식동물을 잡아먹는 4단계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은 계속됩니다. 우리 같은 잡식성 동물의 경우 먹어치운 먹이 레벨의 평균에 1을 더해서 영양 레벨 점수를 얻습니다. 따라서 식물과 초식 동물을 50%씩 먹으면 레벨 2.5의 잡식성 동물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무장한 과학자들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음식 소비를 분석하고 우리가 즐기는 각 음식의 영양소 수준을 할당했어요. 10년 전에 발표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의 80%는 식물에서, 나머지 20%는 육류와 생선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영양 수준 척도에서 우리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2.21에 도달하죠. 멸치와 돼지 사이 어딘가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행을 시작하면 전체 주제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양 수준이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부룬디에서는 식물이 현지 식단의 96.7%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의 영양 수준은 2.04입니다. 반대로 육류가 식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아이슬란드에서는 영양 수준이 2.57까지 치솟아요. 자, 솔직해져 보자고요. 인간은 멸치나 돼지보다 다른 동물에게 더 큰 위협이 돼요. 어떤 과학자들이 인간을 슈퍼 포식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들은 인간이 다른 종을 얼마나 빨리 멸종시키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캐나다의 한 과학자들은 2015년에 인간의 사냥과 낚시 활동을 다른 육상 및 해상 포식자의 활동과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인간은 다른 포식자보다 최대 14배나 높은 비율로 성체 먹잇감을 멸종시키고 있었어요. 야생에서 볼 수 있는 먹이에 대해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해파리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파리는 다른 해양동물만큼 영양가가 높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젤라틴 같은 생명체는 바다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꿈틀꿈틀한 물체 그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들은 물고기 친구들에게 맛있는 간식과 아늑한 집을 제공하는 진저브레드 하우스와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해파리는 이제 물고기의 위대한 집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쾌한 물고기들은 해파리를 개인 경호원으로 삼아 어둠 속에 숨어있는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요. VIP 서비스가 따로 없네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해파리는 또한 이 작은 수영객들을 위해 무한리필 뷔페를 제공해서 필요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해파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식을 뒤집고 있어요. 해파리는 물고기의 알과 애벌레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사나운 포식자라는 나쁜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해파리는 단순히 물고기만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해파리와 독특한 파트너십을 맺는 어종의 3분의 2는 실제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어종입니다. 해파리는 한때 큰 위기에 처했다가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해산물 업계의 대어들이에요. 해파리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반전을 기대하세요. 해파리 때문에 일부 어종이 서식지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요. 물고기가 짐을 싸서 넓은 바다 서식지로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해파리가 이렇게 삶을 바꾸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먹이사슬 이론은 모든 동물이 거칠고 원시적이며 약한 종의 대표자를 잡아먹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그런 건 아니에요. 코알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코알라는 동물계의 고급 미식가 같은 존재예요. 아무 나뭇잎이나 먹지 않고 최고급 유칼립투스 잎을 고르는 안목이기 때문이죠. 코알라는 매일 수파운드의 유칼립투스 잎을 섬세하게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유칼립투스 잎이 잘리는 건 아니에요. 코알라는 무려 300여 종의 유칼립투스 중 12종 정도만 꼼꼼하게 골라 먹습니다. 마치 코알라의 털복숭이 발바닥에 작은 잎사귀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과식 후 배가 잔뜩 불렀을 때 불쾌한 느낌 아시나요? 불가사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펑키한 생명체는 자신의 배를 완전히 드러내는 재주가 있어요. 불가사리는 해저를 아무렇지 않게 거닐며 배를 몸 밖으로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어요. 불가사리는 믿을 수 있는 빨판을 이용해 맛있는 홍합을 발견하면 군침이 도는 식사를 할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엉뚱해져요. 불가사리는 예상대로 위를 안전하게 안으로 집어넣는 대신 대담하게 도약해서 배를 밖으로 뒤집어서 소화를 완료합니다. 불가사리의 위가 홍합을 집어 삼키면 특별한 소화의 칵테일을 분비해요.